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어디 겁도 없이 차를 막아? 폭우가 쏟아지는 강남 한복판. 수행 비서의 거친 손길이 사내의 멱살을 잡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내.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품 안의 낡은 아기 사진 한 장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차에서 내리는 여인을 향해 서늘하게 입을 열었죠. 이 사진 당신도 갖고 있지? 대답해봐, 서문주 회장님. 그 떨리는 한마디에 여인의 숨이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온 어머니, 똑같은 사진을 쥐고 빗속에서 마주 선 두 사람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25년 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무시무시한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고 도로 위는 빗물이 고여 거대한 강처럼 변해 있었죠. 모두가 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몸을 숨기던 그 시각, 한 대에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최고급 검정 세단 마이바흐가 위험을 뽐내며 빗길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국내 최대 로펌 태성의 수장인 서문주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기로 소문난 그녀였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엔 깊은 우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는 그날의 기억, 25년 전 빗속에서 잃어버린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던 것이었죠. 차가 강남대로를 벗어나 어두운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넝마 같은 옷을 걸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타이어, 마찰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거대한 차체는 거칠게 흔들리며 멈춰섰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수행비서 석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빗속에 쓰러진 남자를 향해 험악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봐, 죽고 싶어 환장했어? 어디라고 겁도 없이 차 앞을 가로막아. 석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쓰러진 사내의 명치를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시멘트 바닥 위에서 남자의 몸이 고통스럽게 비틀렸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일반적인 사고 피해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혁이었어요. 지하 격투기장에서 짐승처럼 구르며 뼈가 굵은 지역은 고통에 익숙한 듯 입안에 고인 핏물을 뱉어내며 석진의 눈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와도 같은 그 서늘한 눈빛에 건장한 체격의 석진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죠. 소란스러운 소리에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우아한 검정 정장을 입은 서문주 회장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구두가 빗물 고인 바닥을 짓밟을 때마다 차가운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지역을 내려다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이런 무식한 방법을 쓴 모양인데 적당히 하고 가요. 돈 줄 테니까. 그녀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지역의 얼굴 위로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비웃음 섞인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 수표를 빗물에 젖은 채로 쫙쫙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감싸 쥐고 있던 무언가를 꺼내 서문주 회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낡은 아기 사진 한 장이었어요. 돈 따위 필요 없어. 내가 궁금한 건 이거거든. 이 사진 속 아기 25년 전 당신이 죽었다고 신문에 내고 장례까지 치렀던 그 애 아니야? 대답해봐.
서문주 회장님. 지역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서문주 회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서문주 회장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돌 무렵의 아기가 하얀 레이스 시트 위에 누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문주 회장이 25년 동안 매일 밤 비밀 금고에서 꺼내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사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어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문주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사진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순식간에 몸을 날려 사진을 다시 품 안에 숨겼어요. 석진이 다시 지역을 제압하려 달려들었지만 지역은 격투기 선수다운 민첩한 동작으로 석진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혀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지는 비서를 뒤로 한 채 지역은 서문주 회장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당신도 똑같은 사진이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 시궁창 같은 쓰레기통에서 25년을 버티는 동안 내 머릿속엔 오직 그 사진 하나밖에 없었거든. 지역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것은 빗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서는 억눌러왔던 세월의 한이 눈물이 되어 쏟아지고 있었죠. 서문주 회장은 지역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흙먼지로 범벅된 그 거친 얼굴 위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죽은 남편의 눈매와 자신의 코끝을 발견했어요. 당신이 나를 버린 거야? 아니면 세상이 나를 속인 거야? 그 집안에 서문기라는 놈이 있다던데 그 인간이 나를 어디로 치웠는지 당신은 정말 몰랐던 거야? 서문기 부회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문주 회장은 숨을 쉴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자 지금의 로펌을 함께 이끌고 있는 서문기 부회장. 그가 25년 전 그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이었죠. 지역은 서문주 회장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듣지. 하지만 기억해. 당신이 화려한 집무실에서 와인을 마실 때 나는 개처럼 맞으면서 사람 뼈를 꺾으며 컸어. 당신이 잃어버렸다는 그 아기는 벌써 25년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괴물이니까. 지역은 그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멀어져가는 지역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문주 회장은 빗속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심장은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듯 타올랐어요. 25년 전 끝난 줄 알았던 비극이 이제 막 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떠난 자리에는 찢긴 수표 조각들이 빗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서문주 회장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다보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아들을 앗아갔던 그 지옥 같은 빗소리가 다시금 온몸을 휘감는 기분이었죠. 그녀의 뇌리에는 아기 지역의 통통한 볼과 손가락을 꽉 쥐던 그 따뜻한 감촉이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으로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로펌 태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텨왔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한 채로 말이죠. 서문주 회장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저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누가 왜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지역이 언급한 서문기 부회장의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인 서문기 부회장은 아들이 사라진 후 가장 먼저 자신을 위로하며 로펌 경영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빗물에 젖은 서문주 회장의 정장은 이미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차 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회장님, 일단 차 안으로 들어가시죠. 몸이 다 젖으셨습니다. 저 미친놈의 말은 곧바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석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지역이 사라진 어둠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자신을 속여온 세상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움츠렸습니다. 지역아, 정말 너인 거니? 정말로? 폭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번쩍이는 번갯불이 순간적으로 서울의 도심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서문주 회장의 눈에는 지역이 남기고 간 핏자국이 선명하게 비쳤어요.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태성 가문의 거대한 성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서문주 회장은 비로소 차 문을 닫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시간도 주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괴물로 만든 자들을 찾아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어머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빗길을 헤치며 멀어져 가던 지역은 골목 끝자락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품은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어요. 아기의 미소 위로 자신의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문주 회장의 흔들리던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던 호화로운 차와 옷들, 그 모든 것이 지역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지 않은 건지 못 찾은 건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서문기 부회장, 그 인간부터 시작해서 당신들이 세운 그 화려한 성을 내 손으로 다 무너뜨려 주지. 지역은 사진을 다시 깊숙이 집어넣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남대로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서문주 회장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평화가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이 모든 비극의 실타래를 쥐고 있는 서문기 부회장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뿐이었죠. 폭우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는 지역이 쏟아낸 붉은 핏자국만이 진실을 증명하듯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5년의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주한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잔인하고도 뜨거운 복수와 상봉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문주 회장의 마이바흐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강지혁은 젖은 몸을 이끌고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뒷골목, 곰팡이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지하 격투기장 판데모니움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역이 짐승처럼 구르며 목숨을 걸고 싸워온 지옥 같은 삶의 터전이었죠. 철문이 열리자마자 땀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거친 함성 대신 지지직거리는 낡은 형광등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낡은 로커룸으로 들어가 피 묻은 셔츠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몸은 여기저기 찢기고 멍든 흉터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상처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오른쪽 쇄골 밑에 선명하게 박힌 초승달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기억도 나지 않는 갓난아기 시절부터 몸에 새겨져 있던 부모가 남겨준 유일한 낙인이자 저주였죠. 지역은 거울 속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서문주 회장의 흔들리던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로컬룸 문이 덜컥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어요. 전직 형사 출신이자 지역을 거두어 싸움 기술을 가르쳐온 장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지역의 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구급 상자를 가져왔죠. 태식은 지역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지만 평소 말투는 늘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너 정말 제정신이냐? 그 대단한 서문주 회장 차 앞에 몸을 던지다니.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아니면 인생 포기한 거야? 태식의 타박에도 지역은 묵묵히 지갑에서 그 낡은 아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사진 속 아기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역은 갈라진 목소리로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오늘 봤어요. 그 여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걸요. 내 사진이랑 똑같은 걸 그 여자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버린 게 아니라면 도대체 나를 왜 그 쓰레기통에 처박아 둔 건지 물어봐야겠어요. 태식은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지역의 상처를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식은 25년 전 보육원 앞 쓰레기 더미에서 울고 있던 지역을 처음 발견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건을 조사하려 했지만 누군가 거대한 힘으로 수사를 막았던 기억 때문에 지역이 서문주 회장과 엮이는 것이 못내 불안했습니다. 지역아, 태성 로펌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다. 서문주 회장 곁에는 서문기 부회장이라는 독사 같은 인간도 있어. 네가 살아 돌아온 걸 알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이제라도 잊고 조용히 살자, 응? 태식의 애원 섞인 말에도 지역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이미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온 서문주 회장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조차 갈아입지 못한 그녀의 손에는 금고에서 꺼낸 아기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25년 전 남편을 의문의 사고로 잃고 아들까지 유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당시 동생인 서문기 부회장은 아들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며 차가운 시신 대신 타버린 유품 몇 가지만을 전해주었죠. 서문주 회장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만난 그 청년의 눈빛이 죽은 남편의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수족처럼 일해온 정보원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어요. 그 아이, 오늘 내 차 앞에 나타났던 그 아이의 DNA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해. 그리고 25년 전 내 아들의 사망 보고서를 썼던 병원 관계자들을 다시 찾아봐. 서문기 부회장 몰래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서문주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동생이 자신을 속여왔던 것이라면 그녀는 태성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서문주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로펌 태성의 2인자 서문기 부회장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서문주 회장이 웬 청년과 마주했다는 소식은 그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은 창밖의 폭우를 보며 와인잔을 3개 쥐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쥐새끼가 어디서 기어 나온 거야? 누님이 눈치를 채기 전에 뿌리째 뽑아버려야겠군. 김 실장, 사람들을 풀어. 그놈이 어디서 구르는 놈인지 뒤를 캐서 보고해. 필요하다면 사고로 위장해서 아주 조용히 처리하고. 서문기 부회장의 얼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25년 전 자신의 야욕을 위해 조카를 내다버렸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잔인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지역이 살아 돌아온 것은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지역은 로커룸 구석에 있는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빗소리가 천장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군화발 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지역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내일 아침 로펌 태성의 거대한 유리 건물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계획뿐이었어요. 기다려, 서문기 부회장. 당신이 세운 그 가짜 왕국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지역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시궁창 같은 삶에서 배운 것은 오직 살아남는 법뿐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법을 보여줄 차례였죠. 25년간 숨겨져 왔던 추악한 진실의 껍질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고 강남의 화려한 도심 아래에는 거대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문주 회장의 모성애와 지역의 복수심, 그리고 서문기 부회장의 끝없는 탐욕이 뒤엉킨 이 비극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던 이른 아침이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해 금방이라도 다시 쏟아질 듯한 기세였어요. 간밤에 한잠도 이루지 못한 강지혁은 젖은 몸을 대충 말린 채 다시 강남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우면서도 단호했어요. 그가 멈춰 선 곳은 유리로 된 거대한 성벽처럼 우뚝 솟은 로펌 태성의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에서 낡은 가죽 점퍼에 얼굴 여기저기 반창고를 붙인 지역의 모습은 이질적이다 못해 위협적으로까지 보였죠.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지역을 막아섰지만 지능적이면서도 거친 싸움에 익숙한 지역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요원들의 손길을 가볍게 뿌리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전직 형사인 장태식으로부터 미리 전해들은 서문주 회장의 집무실 층수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육중한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어제와 같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서문주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지역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의 앞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는 내가 좀 무례했죠. 하지만 당신이 들고 온 그 사진, 그리고 당신의 눈빛이 밤새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서문주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류 봉투를 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 속의 종이를 꺼내 지역의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그것은 간밤에 긴급으로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종이 맨 아랫부분에 적힌 친자 확률 99.99%라는 숫자가 지역의 눈에 박히듯 들어왔어요. 25년 동안 부모 없는 자식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온 지역의 인생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결과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내 아들 지혁이는 25년 전에 분명히 죽었다고. 내 눈으로 유품까지 확인했는데
너 정말 내 아들 지혁이가 맞는 거니? 서문주 회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지혁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차갑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혁의 눈에는 그리움보다 더 깊은 원망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 손 치워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따뜻한 집에서 와인 마시고 고급 스테이크 썰 때 나는 보육원 뒤뜰에서 남은 밥 찌꺼기 주워 먹으면서 컸어. 누가 나를 그 시궁창에 처박았는지, 누가 내 인생을 이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당신은 정말 몰랐던 거야? 지역의 독설에 서문주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25년 전 그날 남편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비극적인 밤을 이야기했어요.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얼마 후 아들의 옷가지가 강가에서 발견되었다는 서문기 부회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울었습니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거칠게 셔츠 단추를 풀어 헤쳤어요. 그리고는 오른쪽 쇄골 밑에 선명하게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보여주었죠. 이거 보여요? 당신이 직접 새겨준 거라고 했잖아. 길 잃어버려도 꼭 찾아오라고 새겨준 이 낙인이 25년 동안 나한테는 저주였어. 내 몸에 이딴 걸 새겨놓고 당신은 왜 나를 찾지 않은 건데. 지역의 포효의 서문주 회장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점을 어루만지려 했지만 지역은 다시 냉정하게 옷을 여몄어요.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이닥쳤어요. 바로 서문주 회장의 동생이자 태성의 실세인 서문기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죠. 누님,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웬 근본도 없는 놈이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봐, 너 뭐야?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여길 들어와? 서문기 부회장은 지역을 보자마자 멸시하는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문기 부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지역은 격투기장에서 배운 본능으로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가 지금 극도의 공포를 숨기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역은 천천히 서문기 부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작은아버지. 25년 전 그 빗속에서 나를 쓰레기통에 던지셨지? 내가 죽은 줄 알고 발 뻗고 잘 잤나 봐. 그 말에 서문기 부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는 것을 지역은 놓치지 않았죠. 서문주 회장은 동생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문기야, 너 왜 그러니? 얼굴색이 왜 그래?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서문기 부회장은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누님은 저런 미친놈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며 당장 경찰을 불러 처리하겠다고 소란을 피웠죠. 하지만 이미 서문주 회장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구심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들의 실종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도 아들의 죽음을 확신하며 장례를 서두르라고 했던 사람도 바로 서문기 부회장이었으니까요. 지역은 그런 두 사람을 뒤로하고 서류 봉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는 오늘 당장 답을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25년간 쌓인 진실을 한꺼번에 터뜨리기엔 아직 밝혀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죠. 지역은 집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서문기 부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잠 잘 자두는 게 좋을 거야.
이제부터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그 화려한 성벽을 내가 하나씩 무너뜨려 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지역의 그림자가 집무실 밖으로 사라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서문주 회장의 낮은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비서에게 은밀히 문자를 보냈어요. 지역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암호였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버려졌던 어린 조카가 이제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굶주린 늑대가 되어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문주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지역의 낡은 사진을 주워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99.99%라는 숫자가 주는 잔인한 진실과 아들을 괴물로 만든 배우의 자신의 핏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어요. 창밖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태성 로펌의 화려한 조명 뒤로 추악한 진실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지역은 빗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고 그의 뒤에는 25년 만에 깨어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거대한 파국을 막을 수 없었고 태성 가문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빗줄기를 뚫고 태성 로펌 건물을 나선 뒤에도 집무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서문기 부회장은 그런 누나를 보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꺼먼 도끼를 품고 있었죠. 서문기 부회장은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부러뜨릴 듯 꽉 쥐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핏덩이가 이제는 맹수가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던 것이었죠. 서문기 부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은밀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어둠의 세계에서 제규어라 불리는 잔혹한 해결사였어요. 과거 지역이 몸담았던 지하 격투기장에서 지역에게 패배의 자취를 감췄던 인물이었죠. 서문기 부회장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놈이 돌아왔어. 누님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아주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 이번엔 실수하지 마라. 실패하면 다음은 내 차례니까. 전화를 끄는 서문기 부회장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태성 로펌 내부에서는 벌써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서문주 회장이 웬 불황자 같은 청년을 만나 오열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의 입술을 타고 번져나갔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로펌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폭탄이었고 야심 가득한 변호사들은 벌써 누구 줄에 서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빴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이런 소란 속에서도 오직 아들 지역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는 퇴근길에 평생 가본 적 없던 남성복 매장에 들렀습니다. 지역에게 입힐 제일 비싸고 화려한 슈트를 고르고 아들의 거친 손이 떠올라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핸드크림을 종류별로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역이 묵고 있는 낡은 체육관으로 사람을 보내 선물을 전달했어요. 하지만 지역은 화려한 종이 가방을 보며 싸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땀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하는 체육관 낡은 침대에 놓인 명품 슈트는 마치 어울리지 않는 갑옷처럼 보였죠. 지역은 어머니가 보내온 핸드크림을 열어 손에 발라보았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거친 기름때 묻은 손등에 번졌지만 지역의 마음은 더 답답해질 뿐이었어요. 이런 걸 바른다고 내가 당신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25년 동안 내가 흘린 땀은 이런 향기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지역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핸드크림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화려한 세계에 대한 동경보다는 자신을 버려두고 평온하게 살아온 그 세계에 대한 이질감이 더 컸던 것이었죠. 그때 지역의 보호자이자 스승인 장태식이 급히 체육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전직 형사다운 날카로운 감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모양이었어요. 장태식은 지역의 어깨를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역아,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겠다. 서문기 부회장이 움직였어. 어둠 속에서 아주 지독한 놈을 불러들인 모양이다. 오늘 밤 내 목숨이 위험해. 장태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체육관의 전등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창문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고 검은 그림자들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서문기 부회장이 보낸 제규어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어둠 속에서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어요. 좁은 체육관 안에서 숨막히는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오직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제규어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지역의 목을 노렸지만 지역은 격투기장에서 단련된 짐승 같은 유연함으로 공격을 피하며 역습을 가했죠. 제규어, 여전히 비겁하게 어둠 속에서만 노는구나. 서문기 부회장이 얼마를 주기로 했길래 내 목숨을 거는 거냐? 지역의 조소 섞인 물음에 제규어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내뱉으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주먹은 정확히 제규어의 턱을 강타했고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지역은 도망치려는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린 뒤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문기 부회장의 은밀한 표식이 새겨진 고급 라이터였어요. 서문기 부회장이 평소 자신의 신복들에게만 하사하던 특별한 물건이었죠. 지역은 그 라이터를 꽉 쥐며 차가운 눈빛으로 타오르는 분노를 가다듬었습니다. 서문기 부회장,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찾아갈 차례야. 지역은 찢어진 옷소매로 얼굴의 피를 닦아내며 장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태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역을 보았지만 지역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이제는 숨어 지낼 시간도 망설일 시간도 끝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아들이 선물을 잘 받았을지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서문주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보안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역이 머물던 체육관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죠. 서문주 회장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동생 서문기 부회장의 지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 전 동생을 믿고 아들을 포기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지금 아들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던 것이었죠. 문기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또 건드려? 이제는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서문주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픈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괴물이라도 될 준비가 된 태성 로펌의 진정한 주인의 눈빛이었죠. 지역은 칠흑 같은 밤거리를 지나 태성 가문의 거대한 저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문기 부회장의 라이터가 차갑게 쥐어져 있었고 그의 뒤로는 25년의 한이 서린 복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태성 가문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모든 추악한 진실이 폭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지붕 위로 몸을 던질 준비를 마친 용 강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지혁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비로소 진정한 사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습격이 지나가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성 로펌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서문주 회장은 간밤의 소란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역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포하여 서문기 부회장의 야욕을 꺾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문기 부회장 역시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사람을 보내는 것으론 지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한참 전 은밀하게 기술자를 매수하여 서문주 회장이 탈 전용 세단의 시스템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브레이크 선을 자르는 구식 방법이 아니었어요. 차량의 전자 제어 장치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특정 속도 이상이 되면 운전자의 통제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게 하며 문까지 잠가버리는 무시무시한 디지털 덫을 놓은 것이었죠. 서문기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언덕길을 바라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은 급커브가 이어지는 낭떠러지 구간이었거든요. 서문주 회장은 지역을 데리고 이사회장으로 향하기 위해 저택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어머니가 선물한 정장이 어색한 듯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서문주 회장은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애틋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역아, 오늘만 잘 넘기면 이제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엄마가 다 준비해뒀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역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듯 했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어 어머니를 먼저 태우고 자신도 옆자리에 올라탔죠. 운전대를 잡은 윤 기사가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대로에 진입하려던 그 순간 지역의 코끝에 아주 미세하면서도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지하 격투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발달한 그의 짐승 같은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윤 기사님. 차 멈춰봐요. 뭔가 타는 냄새 안 납니까? 브레이크 오일 냄새 같기도 하고 배선이 타는 냄새 같기도 한데. 지역의 날카로운 지적에 윤 기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차의 계기판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시스템 오류라는 붉은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는 멈추기는커녕 굉음을 내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죠. 서문주 회장은 당황해서 옆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윤 기사, 차 좀 세워봐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윤 기사는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페달은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 역시 누군가 강제로 조종하는 것처럼 제멋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지역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어 탈출하려 했지만 모든 문은 이미 굳게 잠겨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이 파놓은 죽음의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었죠. 문이 안 열려요. 안전벨트 꽉 잡으세요. 누군가 이 차를 밖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외침에 서문주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는 이미 시속 150km를 넘기며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어요. 윤 기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든 차를 멈춰보려 애썼지만 차량의 컴퓨터 시스템은 운전자의 모든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 속에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서문주 회장은
지역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지역아, 나 때문에 네가 또 이런 일을.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문주 회장은 아들을 찾은 기쁨도 잠시, 또다시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핀 뒤 좌석 밑에 있는 비상용 공구함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링 위에 서 있을 때보다 더 매섭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25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든 멈출 테니까 제품에 꼭 안기세요. 지역은 거친 손으로 차의 대시보드 아래쪽 배선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맨손으로 잡아당기며 강제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시도했죠. 쇠붙이에 손이 찢겨 피가 흘러나왔지만 지역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차는 이미 도심을 벗어나 서문기 부회장이 설계한 극커브 구간, 낭떠러지가 보이는 언덕길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문기 부회장은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거대한 굉음과 함께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궁창에서 용이 되어 돌아온 지역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잔인한 죽음의 시스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차는 비명을 지르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낭떠러지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갔고 그 안에서 지역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마지막 배선을 움켜쥐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모자의 운명은 한 가닥 전선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운명의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타이어 소리와 자욱한 연기가 고속도로 위를 뒤덮었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이 쳐놓은 덫에 걸린 세단은 이제 통제 불능의 괴물이 되어 낭떠러지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죠.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배선을 뜯어내던 강지역은 계기판의 바늘이 시속 200km를 향해 꺾이는 것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분, 아니 단 몇 초만 지나면 이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허공으로 솟구칠 판이었어요. 서문주 회장은 공포로 하얗게 질린 채 아들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자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지혁아, 이제 그만해라. 나 때문에 네가 죽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제발, 제발 먼저 나가렴. 서문주 회장의 절규에도 지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투기장에서 수천 번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났던 그 끈기로 찢어진 손등에서 흐르는 피를 바지에 쓱 닦아내고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지역은 팔꿈치로 조수석 앞 유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강화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박살이 났고 그 틈으로 칼날 같은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죠. 바람 소리가 귀를 찢는 듯 했지만 지역은 주저없이 깨진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었습니다. 달리는 차의 속도 때문에 몸이 뒤로 꺾일 듯한 압력이 가해졌지만 지역은 차 지붕을 꽉 움켜쥐고 버텼어요. 그는 차 옆면을 타고 흐르는 비상용 수동 개폐 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쇠붙이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지역은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어요. 낭떠러지까지는 이제 불과 500m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몸을 고정하고 발로는 조수석 바닥을 지탱한 채 차체 옆에 붙은 유압식 비상 레버를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끄하는 기괴한 금속 마찰음이 들리며 지역의 팔 근육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죠.
안전벨트 꽉 잡으세요. 이제 곧 충격이 올 겁니다. 지역의 외침과 동시에 차의 뒷바퀴가 잠기기 시작하며 좌우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지역은 핸들을 잡고 있는 윤 기사를 대신해 한 손으로 조종석 옆에 보조 핸들을 강제로 꺾었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시작했죠. 콱콱쾅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가드레일이 종이장처럼 휘어지며 차의 속도를 억지로 깎아내고 있었어요. 차체 옆면이 철판에 긁히며 내는 비명은 마치 지옥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아들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파편을 막아내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지역의 옷은 이미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깨진 유리 파편이 그의 어깨와 팔에 박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낭떠러지 끝이 눈앞으로 다가왔을 때 지역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수동 브레이크 와이어를 맨손으로 잡아챘습니다. 기이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 시꺼먼 흔적을 남기며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 머리가 가드레일을 뚫고 낭떠러지 허공에 반쯤 걸린 채였죠. 차체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보닛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거친 숨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낭떠러지 바로 1미터 앞, 정말 기적 같은 멈춤이었어요. 지역은 힘이 풀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은 와이어에 쏠려 피가 나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시냐고요. 서문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해 보였죠.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25년 전 그 빗속에서 아들을 놓쳤던 그 손이 이제는 장성한 아들의 등을 감싸 안고 있었던 것이었죠. 지여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애미를 살리려고 네가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얻었는데 너를 또 잃을 뻔했구나. 그때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직 형사 장태식이 경찰들을 이끌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지역은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차가운 바닥에서 잠들었던 그에게 어머니의 온기는 세상에서 가장 낯설면서도 가장 그리웠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마지막 정신을 붙들고 차의 블랙박스 칩을 뽑아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이 저지른 이 잔인한 짓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죠. 지역의 눈에는 다시금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어머니까지 사지로 몰아넣은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끝까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배신자에 대한 서늘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성 가문을 지탱하던 화려한 껍데기는 이 사고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지역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창밖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25년의 긴 어둠을 뚫고 나온 용이 비로소 지상으로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로 씻은 이 정화의 시간 끝에 자신을 버린 자들이 흘릴 눈물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역은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다짐했습니다. 서문기 부회장, 당신이 서 있는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주겠다고 말이죠. 고속도로 위에 남겨진 시꺼먼 타이어 자국은 마치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문장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의료진들의 긴박한 외침이 차가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죠. 서문주 회장은 자신의 정장이 피와 먼지로 엉망이 된 것도 모른 채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아들 지역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이 켜지는 순간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겨우 손을 맞잡았는데 또다시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이 송곳처럼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이었죠. 서문주 회장은 수술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평생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자식의 목숨을 구걸하는 나약한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장태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서문주 회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장태식은 전직 형사답게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지역의 소지품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피 묻은 블랙박스 칩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역이가 마지막까지 이 칩을 챙겼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진실만큼은 밝히겠다는 놈의 도끼였죠. 지역이는 강한 놈입니다. 제 손으로 가르친 짐승 같은 놈이니 절대로 쉽게 죽지 않을 거예요. 장태식의 투박한 위로에 서문주 회장은 칩을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신의 골절이 심하고 과다출혈로 인해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제야 서문주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며 그녀는 아들이 옮겨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역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아들의 모습은 25년 전 유람선 사고 직후 자신이 상상했던 아비규환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서문주 회장은 유리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혁아, 내 아들아, 애미가 잘못했다. 너를 그 시궁창 속에 내버려 둔 것도 모자라 또 이렇게 다치게 했구나. 네가 깨어나면 이 애미가 다 갚아줄게.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애미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서문주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눈물로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태식에게 블랙박스 칩을 넘기며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장태식 씨, 당장 이 안의 내용을 복원해 주세요. 그리고 서문기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세요. 그 인간이 오늘 이사회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한편 서문기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가드레일에 걸려 멈췄다는 보고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더욱이 지역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김 실장을 불러 고함을 쳤어요.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그 속도면 형체도 남지 않았어야 하잖아. 그 쥐새끼가 어떻게 아직 숨을 쉬고 있느냔 말이야. 김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역이 차의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했죠. 서문기 부회장은 분노로 와인잔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지역이 깨어나기 전에 병원에서 아주 조용히 숨을 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는 다시 한번 어둠 속의 인간들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문주 회장은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의 보안 인력을 태성 로펌의 최정예 요원들로 교체하고 지역의 병실을 철통 보안 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지역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보드라운 손으로 감싸쥐고 그의 굳은 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지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지역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열리고 지역은 눈부신 천장의 조명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옆에서 쪽잠을 자던 서문주 회장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역아, 정신이 드니? 엄마 알아보겠어? 지역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죠. 블랙박스 챙겼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서문주 회장은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아니보다 진실을 먼저 물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챙겼다. 네가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들, 엄마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잠든 동안 엄마가 다 준비해뒀단다. 지역은 그제야 안심한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문주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일은 제 손으로 끝내고 싶어요. 저를 버린 그 인간,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 한 그 인간.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봐야겠어요. 지역의 단호한 태도에 서문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은 다가왔고 어머니와 아들은 비로소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았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이 세운 거짓의 성벽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지역이 흘린 피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그 햇살은 상처 입은 지역의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게 하겠다고 설령 자신이 악마가 되더라도 아들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고 말이죠. 지역은 다시 눈을 감으며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곧 다가올 이사회, 그곳이 바로 서문기 부회장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고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피의 정화와 함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성 로펌의 거대하고 화려한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문주 회장의 공백을 틈타 서문기 부회장이 스스로 회장 자리에 오르려는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조명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은 맞춤 제작한 최고급 슈트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전 코올릭의 조카를 제 손으로 내다버리고 누나를 속여가며 쌓아온 자신의 왕국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서문기 부회장은 단상 위로 당당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주주들과 이사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누님인 서문주 회장님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태성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서 저 서문기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태성의 미래를 위해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서문기 부회장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박수를 치려던 그 찰나 회의실 뒷문의 묵직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문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 대신 서늘한 카리스마를 온몸에 두른 채였죠.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휠체어를 탄 지역이 전직 형사 장태식의 도움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단상을 꽉 쥐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몰골이었죠. 서문주 회장은 또박또박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 앞까지 걸어가 서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문기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많이 당황스러운 모양이구나. 네가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내가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니? 서문기 부회장은 말을 더듬으며 누님이 살아있어 다행이라며 연기를 해보려 했지만 지역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입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지역은 품 안에서 작지만 묵직한 블랙박스 칩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당신이 우리 차를 해킹해서 낭떠러지로 몰아넣으라고 지시한 그 목소리, 여기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5년 전 당신이 사람을 시켜 조카를 납치하고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그 추악한 과거까지 오늘 다 끝내보려고요. 지역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지역이 목숨 걸고 지켜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이 킬러에게 은밀하게 살인을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차량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해킹 코드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실 안은 큰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서문기 부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다 조작된 것이라고, 저놈이 가짜라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서문주 회장은 미리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문기 부회장이 25년간 로펌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유괴범들에게 뒷돈을 대주었던 내역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장태식이 밤을 새워가며 파헤친 진실의 결정체였죠. 문기야, 핏줄보다 돈이 더 소중했더냐? 네가 버린 내 아들이 이렇게 지옥에서 돌아와 내 목을 죄고 있는데 아직도 변명을 하고 싶니? 서문주 회장의 일갈에 서문기 부회장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 대신 죽음 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가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은 끌려가면서도 누나를 향해 울부짖었지만 서문주 회장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휠체어 위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만든 비극이 참으로 쓸쓸하게 느껴졌죠. 서문주 회장은 단상 위에 서서 주주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서문기 부회장은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옆에 있는 강지혁은 25년 전 사라졌던 제 친아들이자 태성 로펌의 유일한 적통 상속자임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숙연한 침묵과 함께 경애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역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려한 상속자의 자리보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손이 주는 온기가 그에게는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죠. 몰락한 서문기 부회장이 떠난 자리에는 정의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지역은 창밖으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그 어두운 쓰레기통의 기억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지역은 어머니와 함께 당당히 태성의 주인이자 진정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지역의 뒤로 이제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5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용의 승천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고생했다, 내 아들아. 지역은 그 한마디에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을 느끼며 비로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채울 시간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휠체어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지나 문 밖으로 나가는 소리는 이제 복수의 서곡이 아닌 희망의 연주곡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어머니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죽음의 덫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향한 행복한 주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태성의 미래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용 강지역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 길은 어머니와 함께 걷는 꽃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장의 그 화려하고 숨막히는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에도 강남 도심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서문기 부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득을 계산하느라 바쁜 눈치였죠. 하지만 서문주 회장에게 그 권력과 돈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아들 지역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어요. 지역은 화려한 로펌 건물의 대리석 바닥이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이름과 지위보다는 땀냄새 배어있는 낡은 체육관의 샌드백이 더 그립게 느껴졌던 것이었죠. 지역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 방을 예쁘게 꾸며놓았단다. 거기서 푹 쉬면서 치료받으렴. 서문주 회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지역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아직 저 거대한 저택의 금박 입힌 천장이 숨이 막힌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그는 자신을 키워준 장태식이 있는 낡은 체육관 옥탑방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서진을 뒤로하고 오직 윤 기사만을 데리고 아들을 따라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태성 로펌의 여회장이 강남 뒷골목의 낡은 건물 계단을 직접 밟고 올라가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약간 배어 있고 빛바랜 벽지가 발린 좁은 옥탑방. 지역은 그곳에 앉아서야 비로소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와 구멍난 옷가지들을 보며 다시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25년 동안 어떤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왔는지 그 좁은 방이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서문주 회장은 울음을 참으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밥 해줄게. 네가 엄마 밥 한 번도 못 얻어먹고 컸는데
오늘 이 애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마. 평생 남이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왔던 로펌 회장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는 좁고 가스레인지는 불꽃이 잘 붙지 않아 틱틱 소리를 냈지만 서문주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장태식이 사다 놓은 된장과 대파, 그리고 찌그러진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녀의 손놀림은 참으로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파를 써는 칼질은 고르지 못해 어떤 건 손가락마디만 하고 어떤 건 실처럼 가늘었죠. 달궈진 프라이팬에 계란을 깨트려 넣었지만 노른자는 이미 터져버렸고 밑바닥은 순식간에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불 조절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서문주 회장은 당황하며 부채질을 했지만 좁은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은 침대에 기대어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집무실에서 서슬 퍼런 명령을 내리던 여 회장이 낡은 수건을 앞치마 대신 허리에 두르고 쩔쩔매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죠. 지역은 피식 웃음이 났지만 애써 참으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된장찌개에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 국물이 시꺼멓게 변하자 물을 붓고 또 붓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차려진 밥상은 참으로 볼품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탄 자국이 선명한 계란 프라이와 대파가 둥둥 떠다니는 짠 된장찌개,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김치가 전부였죠. 서문주 회장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지여가, 엄마가 솜씨가 너무 없지? 25년 만에 처음 차려주는 밥인데 요 모양이라 미안하구나. 맛없으면 남겨도 된다. 지역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떠넣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맛은 정말 짜고 써서 얼굴이 절로 찌푸려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역은 그 찌개를 삼키는 순간 목구멍이 꽉 막혀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수천 번도 더 먹어본 된장찌개였지만 자신만을 위해 부엌에서 연기를 마시며 고생한 엄마의 냄새가 찌개 속에 가득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역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요. 지역의 갈라진 목소리에 서문주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의 밥그릇 위에 탄 계란 프라이를 올려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여가. 너무 늦게 차려줘서 정말 미안해. 25년 동안 이 애미가 해준 밥 한 그릇 못 먹고 그 고생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부터 평생 갚으마. 지역은 눈물이 밥그릇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묵묵히 밥을 비워냈습니다. 그 짠 된장찌개는 지역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25년의 응어리를 녹여주는 마법 같은 명약이었죠. 두 모자가 좁은 옥탑방 바닥에 마주 앉아 찌개를 나눠 먹는 모습은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도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장태식과 윤 기사가 치킨 상자와 맥주 몇 캔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장태식은 연기가 자욱한 방 안을 보고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회장님. 방 안에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이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이 탄 계란을 다 먹다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모양입니다. 장태식의 농담에 방 안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윤 기사는 회장님이 앞치마 삼아 두른 낡은 수건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웃었고 서문주 회장도 쑥스러운 듯 빨개진 얼굴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역은 처음으로 느끼는 이 소란스럽고 따뜻한 기운이 참 좋았습니다. 돈으로 산 사람들의 가식적인 박수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진짜 가족의 온기였기 때문이었죠. 서문주 회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역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과 흉터들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을 자신의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지역 또한 어머니의 보드라운 손길에서 25년 전 잃어버렸던 안식처를 발견했습니다. 옥탑방 창밖으로 노을이 지며 방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였고 네 사람의 그림자는 벽 위로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섞였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고통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평범한 하루하루였죠. 지역은 남은 된장찌개 국물을 마저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옥 같던 25년의 세월이 이 찌개 한 그릇에 다 씻겨 내려간 것 같다고 말이죠. 서문주 회장은 아들이 비운 빈 그릇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첫 번째 숙제를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로펌 회장의 카리스마 대신 자식을 배불리 먹인 어머니의 뿌듯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옥탑방의 밤은 그렇게 짜고도 달콤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깊어갔고 그 안에서 진짜 가족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 번지던 노을빛이 어느덧 짙은 밤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이 어머니가 차려준 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모두 비워냈을 때 방 안에는 오래도록 묵직한 침묵과 따스한 온기가 함께 머물렀어요. 서문주 회장은 빈 그릇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두 사람에게는 이제 그 어떤 화려한 권세보다도 이렇게 마주 앉아 숨을 쉬는 평범한 순간이 기적 같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저택으로 돌아가세요. 여긴 좁고 불편해서 어머니가 계실 곳이 못 돼요. 지역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지만 서문주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꼭 쥐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죠. 아니다, 지역아. 엄마는 오늘 여기서 너랑 같이 있고 싶구나. 네가 혼자 이 좁은 방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같이 느껴보고 싶어. 이제는 엄마가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을 거란다. 그날 밤 서문주 회장은 화려한 침대 대신 옥탑방의 딱딱한 바닥에 아들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는 작은 빗소리와 골목길의 소음이 정겹게 들려왔고 지역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그것은 지옥 같은 격투기장에서 벗어나 비로소 얻은 진정한 안식이었죠.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물러간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태성 로펌은 서문주 회장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어요. 서문기 부회장이 저질렀던 비리와 악행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그는 차가운 감옥 창살 뒤에서 자신의 끝없는 탐욕을 뒤늦게 후회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문주 회장은 로펌의 이익만을 쫓던 과거를 반성하며 아들 지역의 이름을 딴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역도 더 이상 피냄새 진동하는 링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직 형사 장태식과 함께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어 괴물처럼 자라야 했던 그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죠. 지역은 아이들에게 싸움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과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지역을 보며 초승달 형아라고 부르며 따랐고 지역의 무뚝뚝했던 얼굴에는 어느덧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서문주 회장은 지역이 운영하는 쉼터를 찾았습니다. 정장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차림을 한 그녀의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간식이 가득 들려 있었죠. 지역은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다 땀을 흘리며 달려와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햇볕이 뜨거운데 안으로 들어가 계시지 그러셨어요. 서문주 회장은 아들의 땀을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노는 모습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구나. 지여가 요새 참 보기 좋다. 내 얼굴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것 같아서 이 애미는 더 바랄 게 없어. 두 사람은 쉼터 마당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쇄골 밑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한때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낙인이 이제는 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준 고마운 인연의 끈이자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따뜻한 달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요. 만약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시궁창 속에서 괴물로 죽어갔을 거예요. 지역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문주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야, 지역아. 네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이 애미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란다. 우리가 잃어버린 25년은 아프지만 앞으로 함께할 50년은 행복으로만 가득 채우면 돼. 사랑한다, 내 아들아.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고 바람은 싱그러운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이어졌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추악한 음모가 가득했던 과거는 이제 멀리 사라지고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문주 회장과 지역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어떤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이제는 절대로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진흙 속에서 피어난 용은 이제 화려한 포식자가 아닌 상처 입은 이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수호자가 되어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옥탑방의 짠 된장찌개 냄새처럼 소박하지만 진한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차올랐고 태성 가문이 성벽 너머로는 희망의 창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만난 진실은 그렇게 달콤한 안식이 되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